자, 오늘 하는 부분은 열 에너지 부분인데 그 물리원의 그 마지막 단원 있죠. 그 부분하고 어차피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두면은 물리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열심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온도와 열이라는 부분인데 열역학에서 다루는 이 물리량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는 대부분 잘 알 거예요.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 한 거고요. 일단 화씨 온도는 유럽에서 좀 쓰는 온도 체계인데 별로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32 파레나이트로 두고 물의 끓는 점을 212 파레나이트로 둬서 180등분 나눈 겁니다. 이거 포인트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이제 요런 의미입니다. 화씨 온도에다가 32를 빼주면은 이제 0점을 맞추는 거예요. 0점을 맞추고 섭씨 온도는 원래 그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는 180등분 한 거니까 180으로 나눈 거고 요는 이제 100등분 나누니까 100을 나누면 이게 요 둘의 비례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뭐 변환을 할 수 있는데 뭐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이런 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잘 안 쓰는 온도 체계니까. 근데 우리 절대 온도라는 개념은 오늘 이제 그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 절대 온도가 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절대 온도 개념은 섭씨 온도하고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라지 t라고 두고 섭씨 온도를 스몰 t라고 했을 때 273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요 절대 온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 절대 온도 0켈빈이 분자들이 전부 다 정지한 상태로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이에요. 우주에서 있을 수 있는. 근데 0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가 될지 빼기가 될지는 우리가 섭씨 온도에다 마이너스 273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73도씨를 넣어보면 이 절대 온도가 0이 되려면 이 플러스를 내주면 되죠. 저도 이게 식을 외울 때 그냥 항상 이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안 외우고 이렇게 맞춰놓고 풉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온도가 0이 될 때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이라는 걸 임의로 넣어보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요거는 요 관계식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정확히 하면은 마이너스 273점 뭐 까먹었어요. 뭐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열하고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그 줄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열은 단위로 칼로리를 쓰고 일단 에너지는 단위를 줄로 썼는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로 치면은 1칼로리가 에너지로 치면은 4.2줄이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살짝 알려주면 이 끝에가 약간 세워져 있죠. 제가 중학교 때 1줄은 4.2칼로리라 제가 틀렸거든. 이게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외울까 이렇게 하다가 1칼로리는 끝에가 이렇게 돼 있고 4.2줄은 좀 사나 제이나 이런 게 좀 꼬불꼬불하니까 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무수개소리입니다. 열은 이제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열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열 에너지라고 할 때도 있고 열량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비열과 연용량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다 물리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용량은 대문자 C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비열은 소문자 C로 나타냅니다. 연용량하고 비열 관계는 이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연용량이 되는데 이 비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물질 1kg을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 양입니다.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1켈빈 올린다는 것은 1도씨 올린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1kg당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마다 고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칼로리라는 단위 자체가 요 비열의 정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물의 비열을 1로 맞췄을 때 그러니까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고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입니다. 그래서 이제 킬로칼로리가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에 한 150kcal 정도 됩니까? 150에서 200kcal 많이 이거는 많이 먹으니까 한 200kcal 먹을 텐데 그럼 이거는 물 200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 물 2kg을 0도씨에서 100도씨 0도씨에 물 2kg을 완전히 팔팔 끓이는 온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물 1kg 1리터니까 그 1000ml 우유 있죠. 그 안에 물을 꽉 채우면은 1kg이거든요. 그거 두 통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끌어올린 데 양을 여러분이 매일 밥으로만 섭취하고 있고 반찬까지 다 하면 더 하죠. 거의 한 800kcal 한 끼에. 그만큼 여러분 체온 유지만 해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 배고프죠. 요새 더 배고프지. 가을에 또 배고프죠.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잠을 잤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좀 제대로. 예,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참. 이게 지금 다이제스트하게 해야 되잖아. 예,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죠? 그냥 물체가 잃거나 뭐 얻은 열량은 뭐 보통 뭐 시멘트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죠. CM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용량 빠뜨렸네. 연용량은 질량 곱한 거니까 만약에 비열이 1이면은 물 2kg이면은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물 5kg이면은 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 연용량은 뭐 물질의 특성이 될 수는 없고 물 한 컵이랑 욕조 속의 물이랑 비교해 보면 욕조 속의 물이 연용량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열량은 CM 델타 T라고 볼 수 있는데 비열이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은 어떤 질량 M인 물체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온도 변화를 곱하면 어떤 물체 mkg을 델타 T 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열량이 되는. 그러니까 단위로 딱 생각을 해보면 식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는 항상 뭐 양수고 질량 M도 양수니까 결국에 부호는 델타 T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델타 T에 의해서. 세환아, 이 프린터 여기 있다. 그래서 부호를 보면 이제 Q가 플러스면은 온도가 올라간 거니까 열을 얻은 거고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내려간 거죠. 나중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니까 열을 내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외부하고는 열이 차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A, B 사이에만 열 출입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합시다. A의 비열은 CA, 그리고 A의 질량은 MA이고 그 다음에 B의 비열은 CB, B의 질량은 MB입니다. 그래서 그 A의 온도가 T2고요. B의 온도가 이 T1인데 T2가 더 높다라고 합시다. A의 온도가. 그러니까 뭐 열은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 평형 상태라 그럽니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동적 평형입니다. 열이 조금씩은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동하자마자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이게 온도 차이가 또 생겨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완전한 정적 평형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동적 평형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정적 평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보면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을 받으니까. 얘는 열을 빼앗기니까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 평형 온도에 이르게 됩니다. 요 그래프 보면 이제 연용량이 누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량이 고온의 물체가 온도의 변화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연용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이 만약에 같다면 비열의 크기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질량을 모른다면 이 그래프만으로 비열의 크기는 누가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과학에서 그런 류의 문제를 많이 내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A에서 예를 들어서 Q만큼의 열이 B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A의 입장에서는 Q를 잃는 거고 B는 Q를 얻는 거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열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Q가 되고 B의 입장에는 열량 변화량이 플러스 Q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차단되어 있으면 CM 델타 T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안 적을까 하다가 그래도 열량 보존의 법칙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인데 얘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Q는 0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Q는 이제 A, B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Q는 0이고요. 그럼 A는 A대로 CM 델타 T, B는 B대로 CM 델타 T를 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CA MA에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면 됩니다. 열 평형 온도가 나중 온도죠. T. 그리고 A는 고온의 물체로 처음 온도가 T2였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하고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 CB, MB 외우세요. T 빼기 T1 이렇게 됩니다. 가끔 등장해요. 요게 나중 온도고요. 잠시만요. 여기 나중 온도 이렇게 적읍시다. 요게 처음 온도입니다. 항상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능 특강에는 이제 얻은 열량, 잃은 열량 해가지고 온도가 누가 큰지 아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뺀 다음에 그 크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세우던데 사실 그게 식 세우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0은 해놓고 CM 델타 T 더하기 CM 델타 T 이게 편합니다. 그럼 무조건 뭐 누가 온도가 높은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해요. 이게.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나중 온도가 더 낮죠. 처음 온도 T2보다 T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열을 잃은 거고요.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은 거죠. 얘는 나중 온도 T가 처음 온도 T1보다 높습니다.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열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고. 이게 또 온도의 변화기 때문에 섭씨 온도면 섭씨 온도, 절대 온도면 절대 온도 통일만 해주면 됩니다. 섭씨 온도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차이는 똑같으니까. 0도씨에서 100도씨 올라가나 273켈빈에서 373켈빈으로 변하나 100만큼 변한 거는 똑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가끔 물리2를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실험을 소개시켜 줄 때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동아리 활동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웬만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실험은 좀 적어 놓습니다. 여기 이제 고체열 비열 측정 실험인데 우리 학교에도 실험 장치가 다 있고요. 예, 실험이 되게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해보면은 보통 금속의 비열을 측정하는데 구리로 이루어진 추로 보통 구리의 비열을 측정합니다. 측정하고 근데 물의 비열은 우리가 알고 있죠. 1입니다. 1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얘가 뭐냐면 스티로폼 컵이에요. 스티로폼 컵이고 여기 이제 온도계가 이렇게 꼽히는 부분이 있고 막대로 이렇게 젓는 부분이 있습니다. 젓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금속을 넣기 전에 온도를 재요. 그러면 이게 물의 처음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의 물체의 처음 온도가 되는 거죠. 아까식에선 T1이 되는 겁니다. T1. 그다음 얘를 금속 그 구리 금속 있죠? 추를 여기 물에 넣고 끓입니다. 끓이고 이제 끓인 상태로 좀 놔둬요. 왜냐하면 요 구리하고 물 사이에 열평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그때 온도를 재는데 사실 온도를 잴 필요가 없어요. 100도씨죠. 100도씨입니다. 이 실험의 관건은 여기서 금속을 꺼내서 재빨리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열 이동이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재빨리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이제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온도를 재는 거예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구리의 처음 온도와 물의 처음 온도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평형 온도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구리의 비열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의 비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유의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재빨리 집어 그렇게 됩니다. 한번 뭐 해보십시오. 그다음 이것도 그 물리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열의 이동 방식으로 이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근데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전도에 대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복사에 대해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개념적인 거는 물리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식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도는 뭐냐면 입자들이 직접적인 이동 자체는 없고요. 그 구성하는 그 입자들의 직접적인 이동 없고 입자가 이제 고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 혹은 꼭 고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액체나 기체여도 돼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이 진동이 전달되어서 전달되는 요게 이제 전도입니다. 이때 연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위 시간당 전도되는 열량이 이 연류입니다. 그래서 연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 금속 막대의 연류에 대해서 식을 세워볼 거예요. 일단 고온부의 온도가 T1이고 저온부의 온도가 T2인데 그럼 열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열은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에 Q만큼의 열이 이동을 합니다. 이게 식이요. 아주 그 느낌대로 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T1 빼기 T2 있죠. T1 빼기 T2. 고온부의 온도 빼기 저온부의 온도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전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럼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이 커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례하는 값 중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는 잘못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T1 빼기 T2 해야 됩니다. 고온부의 온도 빼기 저온부의 온도. T2 빼기 T1이라고 적어놨네. 이거에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요 L 있죠, L. L이 멀면 멀수록 L이 크면 클수록 열이 잘 이동할까요? 잘 이동하지 못할까요? 잘 이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L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이 식 안 외우고요. 느낌대로 그냥 이 식을 세워요. 그건 맞아요. 그 다음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크면은 열이 잘 이동할까? 적게 잘 이동하지 못할까? 잘 이동해요. 여러분이 물리적인 센스가 있네요. 다인 거예요. 여기 비례상수가 하나 붙습니다. 요게 열 전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K는 실제 이 금속이나 이 고체가 이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물질이라도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이 잘 전도되고 단면적이 클수록 열이 잘 전도되고 그다음 길이가 짧을수록 열이 잘 전도됩니다.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물질이. 근데 이제 물질의 특성에 따라 전도가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잘 되고 플라스틱은 잘 안 되고 공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열재라는 것은 저 열 전도율 K 값이 작은 걸 쓰는 게 단열재로서 좋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열재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그래서 이제 솜이 많이 들어간 옷 이런 것들이 공기층을 형성하니까 열 전도율이 작아서 이제 따뜻한 거예요. 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류는 뭐 별로 할 거 없어요. 분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이 전달되는 게 대류입니다. 장작불을 태우면은 그 불 위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중력보다 부력이 커지는 상황이 되어서 뜨게 되죠. 그래서 그 위에 손을 갖다 대면 조퇴를 할 수 있죠. 아, 학교에서 불을 지르면 안 되구나. 영원히 조퇴를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손 갖다 대는 게 대류 이렇게 돼요. 전도는 그렇죠. 이런 장난치면 안 되죠. 다 장난치고 있네. 복사도요. 이제 이 정도 배우거든요. 그 원래 물리원에서는 전자기파 형태의 열 에너지 이동이고 얘는 직접적으로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진공을 통해서 열이 이동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는 100% 복사열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거 하나 외워두면 좋겠어요.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대학 가서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결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에 보면 흑체 복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E라는 게 있는데 표면 온도 T인 흑체에서 이 T는 절대 온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예요. 말이 어렵죠? 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고요. 단위 시간은 1초입니다. 단위는 1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천체들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죠? 시간도 얼마만큼 시간에 따라냐에 따라서 방출된 에너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럼 요거는 시그마는 이렇게 씁니다. 100번 정도 쓰면 예쁘게 써져요. 시그마. 안 예쁘나? 예쁘다 해줘. 너도 안 예쁘다. 예. T에 또 녹음하고 있었죠. 계속 까먹어요 이런 거. 예쁘다. 예, 그래서 이 온도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겠지. 그리고 이 시그마는 요 식을 유도한 물리학자의 이름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 그래요. 두 사람인가 보네, 그지? 예, 이렇게 됩니다. 아닌가? 같은 사람인가? 요거는 그냥 대충 이라고 넘어갑시다. 예, 이게 근데 요거 문제로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T는 이제 그 표면 온도인데 그 항성이 대표적인 흑체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같으면은 저게 한 6,000 정도 됩니까?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 열팽창이라는 게 물리투에서 약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열팽창은 이게 실제로 고려를 하죠. 여러분 기차 가보면은 덜컹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틈을 주는 거죠. 틈을 두면은 이제 그게 겨울에는 그 소리가 좀 심해지죠. 수축되어 있으니까 간격이 넓어집니다. 여름에는 이제 팽창하니까 좀 소리가 덜하고요. 여러분 인테리어에 보면 이제 요새 좀 자재비를 아끼려고 하면
그 여기 몰딩한 부분을 이제 조각 내서 붙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틈이 겨울철에 잘 보여요. 여름철 되면 거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약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열팽창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뭐 이게 거의 느낌이 맞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평균적인 간격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그래서 변형된 길이 이거 내가 지운다는 게 깜빡했네. 이 변형된 길이 델타 L은 당연히 온도 변화가 심할수록 변화가 심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1m이냐 2m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1m가 0.1cm 늘어난다 하면은 2m면은 0.2cm 늘어나는 거죠. 비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따라서 그 특성이 될 수 있는 선팽창 개수에 비례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중 길이는 이제 처음 길이에다 델타 L을 더하면 되니까 L0로 묶으면 L0에 1 더하기 알파 델타 T 됩니다. 근데 얘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막 이렇게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잘 안 일어나요. 부피 팽창은요 이렇습니다. 이거에 이제 좀 뭐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데 이 부피라는 게 결국에 길이의 3승이잖아요. 예. 길이의 3승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식을 갖다 씁니다. 요 식이 L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얘가 L0의 3승에 1 더하기 알파 델타 T의 3승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이 식이 혹시 기억이 납니까? 1 더하기 x의 n승인데 이게 x가 1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얘는 1 플러스 nx에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x제곱 이하는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워낙 작기 때문에 x제곱은 워낙 작고 x 3승은 워낙 작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 1창만 남기는 거죠. 1창만. 그러면 그 1창의 앞에 개수는 n이 됩니다. 이항정리 거기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약 1 플러스 3 알파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t. 그래서 얘가 V0니까 얘가 대략 베타가 됩니다. 베타가 부피 팽창 개수거든요. 그래서 부피 팽창 개수는 보통 따로 재지 않고 선팽창 개수의 3배로 계산합니다. 선팽창 개수는 실험으로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피 팽창 개수는 따로 실험하지는 않고 그냥 선팽창 개수 계산한 거 가지고 3배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이제 수학이 쓰이는 하나의 예죠. 이항정리. 근데 물리에서 이게 종종 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 근사는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조건도 들어가야 되겠지. 요거일 때. 이항정리할 때 배우죠. 맞나? 안 배우면 아직. 그 뭐 이렇게 앞에 조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요 기체 분자 운동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력학 제1, 2법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첫 시간이 조금 더 길 것 같아. 근데 주제를 끊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으로 안 끊고 주제로 끊겠습니다. 이 기체의 분자 운동은요, 이게 되게 좀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원에는 없는 부분인데, 그 물리원에서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 물체의 그 절대 온도, 그죠? 아니 물체는 아니죠. 연력학에서는 기체를 다루니까 그 기체 분자의 그 절대 온도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거 배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증명합니다. 그거를.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뉴턴의 역학과 그다음에 그 열역학, 뉴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던 열역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으로 이제 그 방금 말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다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우선 실제 분자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적인 이상적인 기체를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다루는 기체는 전부 다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에 근사되는 게 그 수소가스와 헬륨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기체는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이상적인 기체라고. 이상기체는 크기가 없고요. 분자 사이에 별다른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에 의한 힘만 서로 주고받고 원격적인 작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지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거든요. 중력이라든지 탄성력 이런 게 있어야지, 전기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데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라는 건 총 에너지라는 건데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 이게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총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탄성 충돌하기 때문에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충돌에 의해서 뭔가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를 안 잃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냉각이나 압축을 하면 원래 액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온도 0켈빈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0켈빈이 되면 크기도 없고 그러니까 부피가 0이 돼버립니다. 한 점으로 모여버리는 이런 이상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로 다룰 건데요. 일단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한 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의 상태는 세 가지 물리량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압력, 부피, 절대 온도입니다. 물론 하나 더 하면은 몰수 양이 들어가는데 이 식이 여러분 중요한 식입니다. PV 이퀄 nRT입니다. 요거는 그 물리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따로 뭐가 뭔지 안 적을게요. P는 프레셔 압력입니다. V는 볼륨 부피고 N은 몰수입니다. 몰수고 그다음 R은 그 기체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예의상 적어줄까요? 기체 상수. 근데 기체 상수의 특징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헬륨, 그 수소, 네온, 가스 다 똑같습니다. R은. 그럼 T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그리고 이 식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 특정 순간에 어떤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어떤 특정 순간에. 그래서 어떤 특정 순간에 물체의 부피하고 압력하고 예를 들어서 몰수가 얼마인지 안다면 온도가 얼마인지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N은 몰수고요. 몰수가 뭔지는 좀 이따 지금 설명할게요. 몰수는 실제 분자 개수를 아보가드로 나눈 게 몰수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없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이냐입니다. 몰수는. 그러니까 몰수가 2몰이면은 아보가드로 수의 2배만큼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식을 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 이런데 이게 어떤 기압, 어떤 부피, 어떤 압력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거죠. 등온, 등압, 등부피, 등분자수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똑같다.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대부분이 요게 상수인 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출입이 없는, 기체 분자의 출입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보일-샤를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T분의 PV가 일정하죠. 여기에 이제 온도까지 일정하면은 보일의 법칙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온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이제 압력이 일정하면 샤를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하나가 아마 중학교 시험 범위 한 중간고사 하나 정도 되지 싶어요. 그거보다는 좀 작나? 미안합니다. 좀 가장해 보려고 했어요. 대부분 중학교 때 못 배운지 까먹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요거를 이제는 그 물리원에서는 요식을 씁니다. 근데 물리투에서 이제 그 이상기체 분자 운동론을 좀 얘기를 할 때에는 이거랑 좀 다른 식을 써요. 그래서 몰수 대신에 요 n0분의 n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n에 n0분의 r에 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n0분의 n이 스몰 n이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묶은 이유가 요것도 상수예요. r은 기체 상수고 n0는 아보가드로 수니까 둘 다 상수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묶어서 k라고 둘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볼츠만 상수입니다. 근데 사실 볼츠만 상수를 뭔가 유도한 것 같지만 사실 볼츠만 상수가 더 근원적인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가 오히려 인위적인 숫자고 볼츠만 상수가 좀 더 근원적인 상수입니다. 앞에 시그마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로 그건 전혀 다른 상수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름이 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상수입니다. 볼츠만 그건 슈테판 볼츠만 상수고 볼츠만 상수라고 다른 상수예요. 다른 상수고 이 볼츠만이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보통 물리학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뉴턴, 아인슈타인, 맥스웰, 볼츠만. 저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 앞서 말한 세 명 있죠. 뉴턴, 아인슈타인은 잘 맞추고 맥스웰도 큰 의견이 없는데 볼츠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그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잘 안 다루죠. 볼츠만이 했던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다루는데 볼츠만도 되게 천재였어요. 그래서 시대가 알아주지 못했던 불운한 천재로 생애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잘 안 알아주고 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죠.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KT.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사실 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PV 이퀄 NKT. 그리고 K 대신에 이제 보통 볼츠만 상수 K는 워낙 많으니까 뭐 KB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걸 볼츠만 상수를 따서 이름을 지었죠. 이런 거 하면 진짜인 줄 알더라고. 예. 근데 저는 그냥 뭐 이 단원 자체에서는 K랑 중복돼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K를 쓰겠습니다. 복잡하게 KB를 안 쓰고 똑같은 식이에요. 결국에 몰 대신에 N이 들어간 거고 기체 상수 대신에 볼츠만 상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PV 이퀄 NKT. 그럼 이제 준비가 됐어요. 되게 복잡한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빈칸을 최대한 안 적었어요. 이제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뭐 좀 아름다운 과정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은 그래도 들려주고 싶었어요. 되게 잠이 올 수도 있고 멍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한번 따라와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 오히려 혼자 볼 때보다 지금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는 데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증명할 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기체 분자가 어떤 용기 안에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워낙 많은 기체 분자가 있으니까 임의의 크기의 어떤 상자를 정합니다. 요만큼 공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가로 세로 높이 L인 어떤 공간이 있고 여기에 어떤 분자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V는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요 V의 제곱은요. 이게 V가 평균 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 속력의 제곱은 X 방향의 속력의 제곱 더하기 Y 방향의 속력의 제곱 더하기 Z 방향의 속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속력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3차원 버전이죠. 3차원 버전이고 그럼 평균적으로 이 기체 분자가 무작위적인 운동을 하니까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Z 방향 속도가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Vx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 얘가 오른쪽 벽면과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탄성 충돌을 합니다. 요 3차원 운동을 하지만 X 방향 속도 성분만 바라볼게요. 우리 포물선 운동할 때 봤잖아요. X, Y, Z 나누고 따로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X 방향만 보겠습니다. 그럼 X 방향으로 MVX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벽하고 부딪힌 다음에 마이너스 MVX의 운동량이 돼서 튀어나오죠. 근데 얘가요, 결국에 이만큼 변하는 동안 2MVX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예요. 변했는데 얘가 또 여기 부딪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2MVX만큼 운동량이 변하고 또 갔다가 돌아와서 또 2MVX만큼 운동량이 변하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오는 시간마다 2MVX만큼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그럼 이 갔다 오는 시간을 델타 T라고 둘 건데 갔다 오는 시간은 왕복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VX분의 2L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분자 한 개에 의해서 오른쪽 벽면이 받는 평균 힘 Fx를 구해볼 겁니다. Fx를. 그럼 Fx는 델타 T분의 델타 PX예요. 그러니까 델타 T마다 델타 PX만큼 아까 구했던 EMVX만큼이 운동량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T분의 델타 PX라고 하면 이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벽하고 충돌하는 데 변화한 운동량이고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정리하면 그게 여러분 세세하게 보다 큰 그림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럼 식이 L제곱분의 MVX제곱 이렇게 됩니다. L분의 MVX제곱이 돼요. 이게 지금 흐름을 이루면 안 돼요. 이게 오른쪽 벽면이 받는 평균 힘입니다. 오른쪽 벽면이 분자 한 개에 의해서 근데 VX제곱이 아까 했죠. VX제곱의 3배가 평균 속력의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이 VX제곱 대신에 3분의 1 평균 속력의 제곱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오른쪽 벽면이, 그러니까 한쪽 벽면이 분자 한 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평균 힘이에요. 분자 한 개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압력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압력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압력은 여기서 뭐만 하면 되겠어? 오른쪽 벽면의 면적인 L제곱만 나눠주면 됩니다. 압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그럼 3L 제곱분의 3L 3승분의 MV제곱이 되겠죠. 그게 이제 벽이 받는 압력인데, 그러니까 L제곱분의 FX가 벽이 받는 압력이거든요. 근데 분자 한 개에 의해서 받는 압력이에요. 그럼 N개의 분자가 있으면 N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N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이 P는 뭐냐면 N개의 분자로부터 한쪽 벽면이 받는 압력이 됩니다. N개의 분자로부터.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 크기니까 마이너스는 앞에 뺐어요, 그냥. 크기는 이제 뺐고, 그럼 3L 3승분의 NMV 제곱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요 L 3승이 뭐예요? 부피 V잖아요. 그러니까 3V분의 NMV 제곱이 됩니다. 이제 다 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PV 이꼴 NKT식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 NKT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PV 꼴을 끌어낼 수 있죠. 요 식의 양변 V를 곱하면 PV가 되잖아요. 그럼 PV 꼴 NKT인데 그게 3분의 1 N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적은 거예요. PV 꼴 NKT라는 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PV 꼴 3분의 1 NMV 제곱이라는 거는 뉴턴의 역학으로부터 구해낸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MV 제곱이 있잖아요. 여기에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붙여주면 얘가 2가 하나 튀어나오죠. 그러면 3분의 2 N의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에너지. 그럼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게 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보세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보면 이 n이 날아가죠. n이 날아가고 이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분자 한 개당 평균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요 m은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친 식을 정리해 보세요.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죠. 2분의 3을 곱해주면 2분의 3 KT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운동 에너지를 표현했는데 얘는 역학적인 표현이고 그죠? 얘는 연력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학과 연력학이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정확히는 2분의 3 KT가 되는 거예요. K는 볼츠만 상수고요. 물리원에서는 이제 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냥 결과만 배우죠. 그래서 물리투에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n개 분자의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에 n만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n만. 끝이에요, 그게. 이거는 n 곱하기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이게 끝이에요. 그럼 봐봐. 요 녀석이 2분의 3 KT잖아. 좀 전에 배웠죠? 2분의 3 KT니까 얘는 2분의 3 NKT가 됩니다. 근데 PV 이꼴 NKT였고 PV 이꼴 NRT였죠? 그러니까 NK 대신에 NR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NK 대신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만 했잖아요. 그리고 몰수에 비례한다. 근데 정확하게는 2분의 3 NRT입니다. 그래서 물리투에서 좀 확장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증가한다 얼마만큼 감소한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죠. 수직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게 물리2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놓으면 여러분 물리1 할 때 도움이 돼요. 이제 왜 그런지 좀 의미를 알고 보게 되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절대 온도 T인 분자의 평균 속력은요. 이걸 이름 까먹었다. 제곱을 다시 루트를 씌워서 평균을 내는 그건데요. 어쨌든 이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것을 V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V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평균 속력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루트 씌운 거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온도면은 분자량이 작은 기체로 이루어진 계에서의 분자들의 속력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질량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빠릅니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상식 수준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부분인데, 여러분 온도라는 게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나중에 그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평균이 이런 지금 교실의 온도가 20도씨라고 할 때, 그럼 20도씨에 해당하는 이제 그 평균 속력이 계산되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요 교실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되지, 모든 기체 분자가 그 속력인 거는 아니에요. 그 속력인 건 아니고, 평균이 그 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체 분자가 그 20도씨에 해당하는 속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매우 낮아요. 경우의 수가 별로 없거든. 근데 어떤 기체 분자는 20도씨고 어떤 기체 분자는 21도씨고 어떤 기체 분자는 19도씨고 이런 분포 있잖아요. 근데 이 분포 중에서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분포가 정상 분포입니다. 그게 이제 온도로 치면 맥스웰 볼츠만 분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이런 확률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요 세로축이 분자수고 오른쪽이 속력이니까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속력이 빠른 분자들이 많아지죠. 많아지고, 근데 분자의 총 개수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분포를 가집니다. 분포를. 그래서 이 교실 안에는요 100도씨 넘는 분자도 있어요 분명. 있고 0도씨 이하인 분자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20도씨 근처가 제일 많아요. 20도씨면 평균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발도 가능한 거죠. 물이 전부 다 물이 20도씨면은 100도씨 이상이 돼야지 기체가 되는데 증발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주변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체 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자체도 분포가 물 분자 자체도 100도씨 이상인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고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쉬었다가 그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우리 45분에 시작하지 않았지? 조금만 쉬었다가